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수출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KF-21 중동 수출 실현 가능성, 최하 등급. 그게 제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의 전투기 도입 타당성을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미 국방부 자문위원이었고 15개국 전투기 협상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제 보고서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KF-21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지를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97년까지 미 공군에서 F-16을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로 28년을 버텼고 어느 순간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의 향방을 바꾸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를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한국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조립은 하되 설계는 못한다. 생산은 하되 독립은 어렵다. 저는 그것이 냉정한 현실주의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아부다비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쓰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의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전투기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F-22,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러시아의 수호의 계열 전투기들. 그 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었죠. 저는 그 탄성이 좋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세계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벽 어디에도 한국 전투기 사진은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요.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계의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전투기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전 세계 방산 관련 뉴스를 훑습니다. 그 루틴이 28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여는 거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살았고 그 지도에서 한국은 늘 작고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소비국, 기술 수혜국, 미국과 유럽이 설계한 무기를 사는 나라. 그게 제 지도에 그려진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도는 누군가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린 그림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처음으로 방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한 국가가 대규모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성한 타당성 보고서가 그 나라 국방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 세계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호주, 인도. 그 나라들이 어떤 전투기를 어떤 조건에 도입하는지에 대해 저는 항상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견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았던 기억만 선명하게 남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경향에 28년 동안 충실했습니다. 레너드 워커를 처음 만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록히드 마틴의 중동 담당 세일즈 팀에 막 합류한 참이었고 저는 독립 애널리스트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 다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향해 달리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조지타운에 같은 바에서 버번 위스키를 마셨고 서로의 보고서를 먼저 읽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레너드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고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레너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람을 오래 알면 그 사람의 이해관계도 함께 보여야 하는데 저는 레너드를 친구로만 봤습니다. 그의 이해관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배신감보다 먼저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KF-21에 대한 제 공개 발언이 처음 나온 것은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항공방산 컨퍼런스 패널 토론 자리에서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요. 청중 몇 명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동의의 표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KF-21 중동 수출 실현 가능성, 최하 등급.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엔진 자립도 부재. 제너럴 일렉트릭 수입 의존. 둘째, 실전 데이터 부재. 레이더 성능 검증 불충분. 셋째, 브랜드 신뢰도 부재. 중동 구매자들은 검증된 이름을 원한다. 저는 그 세 가지가 철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철벽이 종이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기까지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 아이덱스 참석을 위해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매년 이 시기면 저는 중동을 누빕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고 이번 전시회에서도 F-35 추가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었습니다. 레너드는 비행기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고. F-35 추가 8대. 이번에 도장 찍는다고요. 저는 그 문자에 엄지를 들어올리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11월은 서울의 10월 날씨와 비슷합니다. 사막 도시임에도 이 시기만큼은 걷기 좋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막 위에 솟아있는 광경은 언제 봐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오일머니가 만들어낸 도시. 그리고 그 오일머니를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방산업계의 가장 오래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게임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규칙이 이번 전시회에서 완전히 다시 쓰이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우선 미국 부스와 유럽 부스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다소, BAE 시스템스. 익숙한 이름들이 익숙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길이 전시장 동쪽 끝으로 향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방산 부스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부스 전면에는 KF-21 모형이 실물의 5분의 1 크기로 전시돼 있었고 부스 안에서는 영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케팅 예산만큼은 아낌없이 쓰는군.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레너드를 전시장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깔끔한 네이비 수트 차림이었고 악수를 하며 한쪽 눈썹을 올리는 특유의 인사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는 말을 직접 만나서도 반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조달팀 장성과의 오찬 약속도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레너드의 발걸음이 한국 부스 앞을 지날 때 살짝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저는 레너드의 그 짧은 망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전시장 현지 통역사로 오래 알고 지낸 카림과 차를 마셨습니다. 카림은 아랍에미리트 방산업계를 20년째 취재해온 베테랑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이 바닥 돌아가는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림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 저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대답하려다가 카림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카림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야. 아랍에미리트 공군 쪽에서 한국 팀과 이미 몇 차례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림, 너도 알잖아.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야. 분위기와 계약 사이에는 넓은 강이 있어. 카림은 대답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뭔가를 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KF-21 관련 영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스크롤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KF-21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설계부터 항전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레이더는 한국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였고 그 탐지 성능 수치가 제가 예상하던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3가지 근거 중 2번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직접 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레너드와의 약속보다 2시간 먼저였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 부스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이 공식 개장하기 전 각 부스의 담당자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서서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태블릿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직원들의 분주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불안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박진수를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는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부스 안을 빠르게 걸어다니며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지시는 간결했고 직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남자가 나중에 제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시장이 개장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레너드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저쪽 봐. 저는 레너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최고위 조달 담당 알무자헤리 장성이 한국 부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장성급 인사가 같은 부스를 이틀 연속 방문하는 것은 의례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레너드도 알았습니다. 레너드의 손이 제 팔을 잡은 채로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야. 레너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레너드는 항상 대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위장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며 저는 오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미팅, 유럽 항공기 제조사 담당자와의 점심. 하지만 어딘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림이 어제 했던 말이 자꾸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팀과 이미 몇 차례 비공개 협의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의례적인 관심이야. 하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제 결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레너드와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웃으며 다음날 일정을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레너드가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레너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상황 파악 중이야. 저는 그 말이 걸렸습니다. 레너드가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레너드는 항상 상황을 만드는 쪽이었지 파악하는 쪽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그날 밤에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저는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같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전시장으로 향하며 저는 커피를 손에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VIP 라운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알무자헤리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둘이었습니다. 박진수의 태블릿 화면을 장성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보였습니다. 협상의 공기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이터 긴급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저는 3번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KF-21 도입 양해각서 체결. 저는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같았습니다. 커피가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 28년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요. 한국 부스 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전시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동료 애널리스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브래들리, 봤어? 브래들리, 어떻게 생각해? 브래들리, 당신 보고서 기억나지? 저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레너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레너드는 전화를 항상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 레너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뉴스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VIP 라운지 쪽을 다시 봤습니다. 박진수와 알무자헤리 장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성이 박진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6개월 전 컨퍼런스에서 제가 했던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리고 청중이 웃었던 소리가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 저는 서둘러 비공개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 동료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닙니다. 파기된 양해각서가 방산업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5번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조도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수록 제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한 젊은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영국 출신 애널리스트로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글을 보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가지 근거. 엔진 자립도 부재.
실전 데이터 부재. 브랜드 신뢰도 부재. 그 문장들이 화면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그 보고서를 쓸 때 KF21 관련 문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론이 있으면 근거는 그 결론에 맞는 것만 골라내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는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28년 경력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본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싱크탱크 대표 하워드 파커였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KF21 보고서 재검토 요청. 저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28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파커는 내용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일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맑음이 그날 아침에는 왠지 비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방산 전문 온라인 미디어 제인스 디펜스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중간에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위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저의 발언이 발례로 인용돼 있었습니다. KF21 중동 수출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단언했던 전문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사에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은 28년 동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틀린 사람으로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레너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2번이나 받지 않더니 이제야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너무 자책하지 마.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잖아. 저는 레너드의 말이 자신을 위한 말인지 저를 위한 말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레너드가 어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 그 시간에 레너드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을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더 급하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보조연구원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저와 5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연구 방식을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고 언제나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준비하려고 해.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반박 근거가 확실한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엔진 의존도, 실전 데이터 부재. 소피아가 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혹시 KF21 설계팀 쪽 사람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만이었고 그 오만이 그날 밤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KF21 기술 문서를 처음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았던 3가지 중 2번째가 명확하게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동시 추적 목표 수가 제가 가정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근거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공급망 안정성과 조달 계약 구조를 보면 단기간에 흔들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KF-16 기술 이전 협상 당시 서울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저는 미 공군 출신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한국 측 실무자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한국 측 실무자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술을 받는 쪽이 공급하는 쪽 방식에 맞추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한국 실무자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능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26년이 지난 그날 밤에야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반박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엔진 의존도 문제를 중심으로 논리를 쌓았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공급 불확실성,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실전 배치 경험 부재. 초안을 완성하는 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피아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소피아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보고서는 분석이 아니라 방어예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 논리의 어딘가가 무너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레너드가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박 보고서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방향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자료에 추가할 만한 비교 데이터가 있다며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레너드가 돌아간 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료의 출처가 록히드 마틴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KF-21과 F-35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 비교 방식이 의도적으로 KF-21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레너드가 이 자료를 왜 저에게 건넸는지 생각했습니다. 20년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레너드는 록히드 마틴의 중동 세일즈 총괄이기도 했습니다. KF-21이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레너드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레너드에 대한 실망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20년 동안 보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박 보고서 파일을 열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KF-21 설계팀 쪽 사람 만나볼게. 연결 좀 해줄 수 있어? 소피아의 답은 빨랐습니다. 이미 연락해뒀어요. 내일 아침 7시 전시장 카페에서 박진수 수석 엔지니어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소피아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국 사람 만나러 가. 아내의 답이 왔습니다. 잘 생각했네요. 그 한 문장이 그날 밤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전시장 한켠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박진수를 기다렸습니다. 정각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공장 현장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두툼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처음으로 그 손이 KF-21을 만든 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코번 씨 보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수의 다음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거가 3가지였죠. 엔진 의존도, 실전 데이터, 브랜드 신뢰도. 그중 2번째부터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실제 탐지 데이터였습니다.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28년 동안 처음으로요. 박진수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레이더 데이터를 보여준 뒤 엔진 공급망 계약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첫 번째 근거가 단순화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엔진을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약점인 것이 아니라 그 공급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계돼 있느냐가 문제였는데 저는 전자만 보고 후자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어떤 분노보다 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근거를 꺼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문제였습니다. 중동 구매자들은 검증된 이름을 원한다고. 박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코번 씨, 1982년에 처음으로 F5를 국내 조립했을 때도 같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43년이 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스펙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43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의지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박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틀린 것보다 바로잡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하루 종일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박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99년 서울에서 KF16 기술이전 협상 때 참석하셨던 분 아는지요? 박진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에 아버지가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담당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코번 씨 성함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천 공장 한번 오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28년이 걸렸다는 것을 그 자리를 나오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박 보고서가 아니라 재평가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속 노트를 펼치고 전제를 모두 지웠습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그것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레너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너드, 나 이번 건에서 빠지겠어. 레너드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브래들리. 나 진지해. 레너드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파커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쓰겠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커의 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고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잘 판단했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이랬습니다. KF21 재평가 브래들리 코번. 첫 번째 줄에 무엇을 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어떤 결론이 와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남 사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발전사를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1978년 미국과 전투기 면허 생산 협의 시작. 1982년 9월 F5 최초 국내 조립 완료. 1986년 기술이전 협의 확대. 1990년대 KF16 면허 생산. 당시 생산 속도가 미국 본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2년 T-50 초음속 훈련기 독자 개발 성공.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훈련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KF-21 사업 공식 착수. 2022년 시제기 출고. 2025년 양산 출고식. 저는 이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1982년 F5 조립에서 시작해 2025년 독자 설계 전투기 양산까지 43년이었습니다. 그 43년 동안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제가 오래 무시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지금 제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천공항에 내리자 박진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11월은 서울보다 따뜻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야트막한 산들이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운전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 대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공장이 가까워지자 박진수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공장 앞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이 공장에서 우리가 설계한 비행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KAI 사천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하던 아시아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뮌헨의 방산 공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다쏘의 생산 시설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정밀도와 속도는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음이 있었지만 그 소음이 질서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99.7%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매번 같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 정상급. 공장 안을 걸으며 저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3-3-5 모여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지만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도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 공군 조종사 훈련 시절 동기 중 한 명이 매일 밤 늦게까지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그 동기가 F-22 조종사가 됐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이 공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KF-21 기체가 조립 중인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날개의 라인이 보였습니다. 기체의 각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종사 출신입니다. 비행기의 생김새를 보면 그것이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이 비행기는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진수를 봤습니다. 박진수는 말없이 기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절제된 자부심이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와 저는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999년 그 회의에서 돌아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비행기를 외국 사람이 직접 보러 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아버지께 할 말이 있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1999년 회의에서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박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망 같은 걸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장 무겁게 남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천을 떠나기 하루 전 아침, 저는 워싱턴 DC에서 날아온 메일을 받았습니다. 싱크탱크 이사회 임시 소집. 안건은 브래들리 코번의 보고서 방향 전환 적절성 심의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회 소집. 그 세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회 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참고하는 기관이었지, 보고서 방향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것은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압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레너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받았습니다. 레너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그냥 원래대로 써.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써.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너드, 나는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레너드가 이사회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였습니다. 28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레너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너드와 같은 논리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관계를 사실보다 먼저 보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다만 그것을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가장 잘 안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저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평가 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가장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 신뢰가 이사회 소집 통보보다 더 강하게 저를 붙들었습니다. 사천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재평가 보고서의 뼈대를 구성했습니다. 전제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 전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근거가 어떻게 잘못 설계됐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올바른 평가를 새로 제시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 보고서가 내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사회보다 강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돌아온 밤, 저는 호텔방에서 빈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이어야 한다. 나는 틀렸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처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네 글자를 쓰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의회 의사당 돔이 희뿌연 빛 속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날이 왔습니다. 싱크탱크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14명의 이사회 위원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레너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 사본을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KF-21의 중동 수출 가능성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 2가지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했고 나머지 하나는 편견에 기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사회 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 보고서가 특정 국가의 방산 이익에 반하는 결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방산 이익에도 봉사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에 봉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방향 전환에 외부 영향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현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실이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유일한 영향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고령의 이사회 위원, 86세의 찰스 모건 전 미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모건은 평소에 좀처럼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건이 말했습니다. 나는 방산업계에서 60년을 봤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 줄은 몰랐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11대 3이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채택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28년 동안 제가 알아온 브래들리 코번이었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워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쌓인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재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KF-21, 우리가 과소평가한 항공방산의 기적. 그리고 이틀 뒤 아랍에미리트가 KF-21 도입 본계약 체결 의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방산 전문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 디펜스 뉴스.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현실의 이름은 KF-21이었고 그것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박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번 씨.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됐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랍에미리트 본계약 의향 발표 뉴스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시장 화장실 칸 안이 아니라 제 사무실 책상 앞에서였습니다. 소피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뉴스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8년 동안 우리가 나눈 어떤 대화보다 따뜻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이후 한 달 동안 세계 방산 커뮤니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한국 방산을 전면 재평가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F-21을 냉전 이후 방산 시장의 가장 극적인 이변으로 표현했습니다. 제 재평가 보고서는 방산 전문 학술지 2곳에 인용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KF-21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공군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전투기가 세계 방산 지형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1982년을 생각했습니다. 그해 9월 수원 하늘 위로 미국이 설계한 F-5가 처음으로 한국 조종사의 손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이 43년 뒤에 이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파커 대표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싱크탱크 내에 한국방산 전담 연구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저로 내정됐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유학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진수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레너드가 록히드 마틴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레너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것보다 이익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오래 그랬습니다. 그것이 레너드와 저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는 박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께 짧은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냐고요. 박진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1999년 서울회의에서 제가 무례했습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믿으셨던 것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해냈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쳐 썼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방산 포럼 기조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락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연설문을 다듬었습니다. 연설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배웠습니다. 서울 포럼 현장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43년을 만든 세대였습니다. 1982년 수원 하늘을 올려다보던 세대, 자녀들을 공장으로 보내며 언젠가는 우리 비행기가 날 것이라고 믿었던 세대였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하며 그분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단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몇몇 어르신들이 눈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연설 후 박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수의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현장 일을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와주셨군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 2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전투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 낡은 전투기들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자국이 설계한 전투기를 중동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방산 전문가로서 수십 개 나라의 방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궤적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저는 전시관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KF-21이 그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귀국 후 저는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 전담 연구팀 팀장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은 신입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가지고 자료를 보지 마십시오. 자료를 먼저 보고 결론을 내십시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저도 28년 동안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신입 연구원들 앞에서 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매일 새로 하는 다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진수와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F-21 블록 2 개발 방향과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배우는 쪽이었습니다. 매번 미팅을 하고 나면 제 쪽에서 노트가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박진수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대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좋았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사천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KAI 공장 앞에서 아내와 나란히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 마침 KF-21 한 대가 이륙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치솟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것은 집으로 돌아온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번 아주 크게 틀렸단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더라.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했지. 그게 아빠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표정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박진수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코번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1999년 그날 회의에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해냈습니다. 코번 씨가 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꺼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매일 아침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저는 1999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기억합니다. 그 두 기억 사이에 있는 것이 제 공부입니다. 레너드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레너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사실보다 커졌을 때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일찍 그것을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아부다비에서요. 이제 저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외형은 같지만 내부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벽에 전투기 사진들을 봅니다. 그 벽에 이제 KF-21 사진 한 장이 추가됐습니다. 실물을 사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신입 연구원들이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물어봅니다. 한국 전투기네요. 저는 대답합니다. 맞아. 세계 12번째로 독자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1982년에 미국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신입 연구원들의 눈이 커집니다. 저는 그 눈이 좋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니까요. 저는 그 눈을 볼 때마다 아부다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진수 아버지의 손을 생각합니다.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항상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틀린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청중이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왜 자신이 틀렸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하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부다비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래들리 코번입니다. 28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분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천 위 하늘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43년의 의지로 키워낸 그 하늘을요. 1982년 F5 조립으로 시작한 나라가 2026년 중동의 하늘로 자국 전투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43년을 만든 세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손이 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저는 틀렸고 배웠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하늘을 제가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산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나라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